네,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서인가요? 좀 시장이 차분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은 상승폭은 줄어들고 여기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써 2월도 절반이 지났는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시장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간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미국발 CPI 쇼크. 어제 그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좀 반등을 시도한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우리 시장은 좀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요새한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느 정도 수준이고 2, 3월 지수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코스피의 지금 올해 기준의 PER은 한 11.8배 정도 됩니다. 12배 정도 되고 코스닥은 50배 정도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약간 좀 높아 보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안이 된 결과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지금 실적 시즌인데도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온오프를 상당히 많이 넘날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제 한국 정책적이라도 기업 이제 밸류업 이제 이런 정책적 리레이팅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뒤에도 언급이 되겠지만은 일단 일본이 작년에 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한 30%에서 40%가 상향이 됐습니다. 지수도 무천거지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12배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본만큼만 15배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13배, 14배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한 2,900선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뚜렷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기보다 이제 정책적인 기대 그쪽에 좀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상치보다 좋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4분기 코스피 순이익 예상치가 27조 원 정도 수준인데 코스피가 이제 순이익이 21조 원을 거의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4분기 실적은 사실 이제 항상 계절성이 있는 거잖아요. 일회성 비용도 많이 반영이 되고 이런 특수성을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낮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실적 시즌에 올해 가이던스를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가이던스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좀 특징적인 것은 반도체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다가 4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 좀 떨어졌다는 측면. 삼성전자 실적 쇼크를 기록을 했죠. 이런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기업 이익은 사실 반도체에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그거마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이거 턴어라운드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가 좋은 섹터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에 올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 업종이 있습니다. 이제 해운이라든지 제약, 유틸리티, 자동차 부품, 방산 이런 업종군들은 이제 유일하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개수 자체가 40개에서 50개 상당히 많은데 실적 상향 조정이 되는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고 적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얘기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출이 살아나면서 반도체 섹터 외에도 우리 조선 쪽 얘기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성과 상승 등으로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 측면으로 이제 조금 실적에 좀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느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한국의 기업 이익은 그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수출이 살아난다는 건 반가운데 그 실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좀 시차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뭐 전체적인 미국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 이제 한국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그거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이제 수출은 늘어나면서 기업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은 맞지만은 요 추정치가 의미 있게 상향 조정이 되는 측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4분기 실적 뭐 기대에 못 미쳤거나 좀 평가가 낮은 섹터는 어딘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실적 추이가 전반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디스플레이라든지 기계, 2차 전지, 화학, 철강,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추정치가 1개월 단위로 거의 10%, 20%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임팩트가 크거든요. 그래서 해당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지 않은 업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수가 꽤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4분기 지나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예상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추정치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면서 올해 실적 추정치가 조금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근데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이제 반도체 업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운이라든지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업종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 실적 상향 조정이 되는 쪽이 뭐 제약이라든지 유틸리티, 자동차 부품, 방산 이런 쪽인데 실적 추정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1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고 지금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시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1분기 3월 말까지 나오는 그 데이터를 보고 리포트를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 추정치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포트에 약간의 공백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시점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월이면은 뭐 매년 2월, 5월 계속해서 1년에 4차례 그 MSCI 지수 편출이 있습니다. 거기 특히 에코프로머티하고 한진칼이 편입되면서 아주 그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지수 편입에 따른 글로벌 매입 수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에코프로머티는 한 1,5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진칼은 한 1,3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2월 29일 날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중 종가 측면으로 모든 거래를 다 성사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분배해서 매매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종가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머티랑 한진칼만 들어가긴 하지만 그 비중 자체가 좀 올라가서 이제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전자, 금양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비중이 올라가게 되고요. 펄어비스, FNF, 현대미포조선, 호텔신라, JYP 요 종목군들은 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들은 이거에 대한 비중 자체 한 6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이제 편출이 돼서 외국인들이 매도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 위주로 많이 그 매매를 하는 스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분 같은 경우에서도 MSCI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관하고 외인들이 해당 MSCI를 지수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사용자기 때문에 그들 위주로 상당히 좀 매매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편입 예정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5월달 MSCI를 기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추려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개인들이 요즘 아주 발빠른 매매를 하기 때문에 MSCI에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어떤 종목이 빠질지가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특징이 강한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편출된 종목들 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주가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편출된 종목군들은 사실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편출 예정이 되어 있거나 편입 예정이 되는 종목군들은 공매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예. 지금은 많이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입이 됐으면 빠지고 편출이 되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달 이제 편입 예정 종목군들을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엔캠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알테오젠, HPSP, HD, 현대엘렉트릭 요 종목들이 지금 이제 5월달 MSCI 편입 후보 종목군들입니다. 해당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2월 이제 그 MSCI 리뷰가 그제 나왔잖아요. 예. 그 날부터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5월달 MSCI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해당 이런 스킴은 상당히 좀 계속 이제 많이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200도 있지만 MSCI 지수 편출입이 임팩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개별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더 뚜렷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뭐 매매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월 시장 뭐 뚜렷한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기보다는 저 PBR주 장세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이 저평가 스타일, 그러니까 저 PBR, 저 PER주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렇게 판단하신 배경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작년 일본의 사례가 분명히 성공 사례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 PBR 뭐 지수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ETF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ETF 출시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기는 한데 기존에 이제 저평가라고 되어 있는 그런 ETF가 좀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지수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그에 따른 그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가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30%에서 40%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한 그 정도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 측면도 그렇고 기관 투자, 뭐 개인 투자 모두 다 이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의 어떤 그 매매 패턴의 변화예요. 예. 이번 정책 이후에 모두 다 이제 약간 요 정책이 일회성, 뭐 테마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관하고 외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를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와 유사한 저평가를 매수하고 고평가를 이제 매도하는 스킴을 상당히 좀 뚜렷하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들이 저평가를 매수하는 그런 경향은 아니었거든요. 굳이 이제 사례를 찾아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가 기관하고 외인들이 저평가 종목군들을 조금 샀어요. 물론 그때는 정책적으로 뭔가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장이 워낙 안 좋았을 때잖아요. 예, 그래서 저평가를 샀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 PR, 저 PBR, 뭐 고배당 이런 스킴들이 시장 대비해서 한 평균 대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기관하고 외인들이 저평가 종목군들을 수급적으로 상당히 조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연간 성과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그리고 기존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저평가 종목군들이 많아요. 고배당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평가를 팔고 저평가를 그런 사는 수요 자체가 본인들 기관하고 외인들 측면에 상당히 좀 이득이 될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그 스킴
개인들이 뭐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 그리고 저PBR 종목군들 그 종목의 어떤 그 스코어링 요게 상관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기관하고 외인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이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저평가 종목군들에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배당이라든지 저평가 종목을 투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좀 생소한 예.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책적으로 약간 밀고 있는 컨셉이고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ETF가 나오고 조금 다양해진다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기관하고 외인들뿐만 아니라 개인들 투자자들까지도 유입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 투자들의 어떤 볼이 그 매매 볼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임팩트가 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부동산 시장하고 상당히 개인들 그 수급은 영향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수급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순매수가 찍히는 그게 아니라 지수가 올랐을 때 개인들이 매수했던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살펴봤을 때 부동산 시장과 상당히 연동성이 컸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지금 약간 시장이 좀 가격이 좀 둔화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 수급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 개인들 수급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성장주들을 많이 좋아하시고요. 약간 특정 종목군들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기관하고 외인들은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임팩트가 있는 그런 수급원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될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하고 외인들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고평가를 팔고 저평가를 사면서 이번 정책을 상당히 좀 반기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저는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2월 달 말부터 해가지고 3월 달 말까지 배당락이 많이 포진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당락이라는 것은 많게는 한 7%에서 한 8% 되는 종목군들도 있을 것이고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3%에서 4%거든요. 근데 지금 저평가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배당락이 3, 4%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수급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저평가에 아직 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배당락을 저평가 종목군들을 매수하는데 쓰게 된다면 사실은 배당락도 이제 크게 주가 측면으로 피해를 안 받고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정책적인 의지와 실제 정책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트렌드 차원을 넘어서 시장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타임스팬을 좀 길게 잡고 이 저평가주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이게 저평가주가 그냥 뭐 반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저평가됐다는 것만으로 반등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외부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뭐 일본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된 일본 이제 토픽스 프라임 지수가 있잖아요. 예. 그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봤을 때 저PBR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ROE가 높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가 있는지 여부도 분명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고배당 종목군들 그리고 현금 뭐 배당을 해주려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꾸준한 현금 창출력.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추려 본 결과 그러니까 저PBR일수록 유리하다. 저PER일수록 유리하다. ROE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현금 흐름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뭐 이익이 엄청나게 급증한다. 이거보다는 이것이 좀 중요하고 배당이 좀 높을수록 또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퀄리티 관련한 그 팩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좀 좋은 종목군들, 꾸준한 실적을 내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알파가 올해 상당히 좀 유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형적인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선호주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이 성장주를 선호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밸류업 정책 단순 테마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어떤 투자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뭐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일단은 저평가인 종목군들이 우리는 주가를 올릴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대주주가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 정책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강제성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기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시총 어느 정도까지로 잘려가지고 그 위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아래는 조금 시총이 늘어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주주랑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이 높은 종목군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ROE도 높아야 될 것이고 현금흐름도 높아야 되고 이런 이 조건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시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저 PBR주 열풍 속에서 금융주, 자동차주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조금 조정도 있고 한데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한국 뭐 자동차가 가장 크긴 하지만 경기 소비재로 저희가 봤을 때 PBR이 이제 0.7배 정도입니다. 근데 저점이 0.55배였어요. 그렇게 보면 한 20%에서 30%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도 0.46배이기 때문에 저점 0.37배에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올랐고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일본 경기 소비재 금융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한 배 했던 게 1.38배가 됐고 금융 같은 경우가 0.6배가 0.8배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1년 1개월 동안 상승했던 폭이 사실 단기적으로 반영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숨고르기라든지 약간 좀 약간 다른 저평가라든지 고 PBR 고 ROE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종목으로 저변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군들 중에 그 업종군들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지진 않았어요. 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금융이라든지 뭐 자동차, 경기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비해서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조금 일본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배가 다 미만이기 때문에 물론 한 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추가적으로 한 10% 20%도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작년에 나타났던 일본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상승폭보다 한국이 좀 이거보다 빠르면 빨랐지 느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배당락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저평가라든지 이런 업종군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라든지 외인들 같은 경우가 이 저평가를 상당히 조금 좋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도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저 PBR 섹터나 종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래서 지주회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금융하고 자동차 외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보이는 업종은 없어요. 예.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PBR도 낮아야 되고 ROE도 높아야 되고 현금도 많아야 되고 꾸준한 현금이 창출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컨셉으로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섹터 중에서 요 지주회사가 상당히 조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 요 카테고리가 한 30%에서 40% 이제 업사이드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배가 1.1배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밖에 상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화라든지 영환무역 홀딩스, 롯데지주, BGF 이런 업종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PBR이고 저PER이고 고배당을 주고 ROE가 높고 현금흐름이 이렇게 좀 꾸준한 그런 소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퀀트적으로 좀 뽑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 지주회사는 아니더라도 한화생명, 대신증권, 한국가스공사,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극심한 저평가고요. 이거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좋은 종목군이라 약간 그 주주환원책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어떤 그 의사결정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 전체가 가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이런 저평가 뚜렷한 지표상으로 이점이 있는 종목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세 확실히 1월하고 2월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PBR 저평가 종목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관하고 외인들이
수급적으로 저평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관들하고 외인들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됐냐면 특정 뭐 저평가만 샀고 뭐 죄송합니다. 그 고평가를 막 파는 그런 스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이션 자체가 저평가 콜레이션이 0이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상관성이 기관은 한 0.5에서 0.6까지도 높아졌고요. 외인들 같은 경우도 0.3 정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평가를 계속해서 매수하는 경향과 고평가를 매도 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콜레이션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에 대한 그 수급적인 임팩트가 크다. 그리고 기관하고 외인들은 일단 뭐 언제까지 국내 증시 막 들어오고 막 그거는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고평가를 매도하고 저평가는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을 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 수급적으로도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평가 종목군들은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취약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2월 달부터 기관하고 외인들이 저평가를 이제 매수하는 그런 콜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의 얘기는 고평가를 매도한다는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좀 전에 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2년도 같은 경우가 기관하고 외인들이 저평가 종목군을 매수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초에 기관하고 외인들의 어떤 그 수급적으로 저평가를 좀 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연간적으로도 성과 측면으로도 분명히 좀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연초에 기관하고 외인들의 저평가에 대한 베팅은 사실은 추세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들 기관하고 외인들 입장에서도 그런 액션이 본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저평가 팩터가 스타일이 상당히 좀 화두가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퀄리티 팩터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단순히 그 어떤 뭐 테마가 아니고 올해 하나의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 외국인 매매를 보면 저평가주뿐이 아니고 기술주, 성장주까지 마구 쓰고 담아서 이제 지수에 배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외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리스크 온이 되면 그 정도만 국내 증시를 사고 리스크 오프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 그 정도 사고 금리가 올라가면 또 여지없이 나가는 글로벌 어떤 자산 배분 측면에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앞으로 성장주까지 해가지고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라는 근거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그 현재 물론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 정책적인 기대감 요것도 있는 건 맞지만 한국이 글로벌에 대비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현금 청출 능력이라든지 배당이 상당히 좋으냐 이게 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도 이런 한국의 증시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좀 많은 정도 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엄청난 한국 증시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수의 상승세 이런 컨셉보다는 고평가를 팔고 저평가를 살려고 하는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주도를 이끌고 있는 기관하고 외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군들 그리고 고퀄리티 종목군들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관과 감정을 빼고 퀀트 측면에서 1분기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배, 지금 11.8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밸류에이션이 한 13배까지는 갈 수가 있지 않을까. PER 기준. 예, PER 기준입니다. 그래서 13배 정도까지라고 하면 요걸 이제 역산을 해보면 2,900포인트 정도는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이 반도체 업황이 언제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정치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리레이팅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있지 않을까 시장 측면에서 맥스입니다. 이게 평균치가 아니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저평가 종목군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당 정책 자체가 상당히 좀 달라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도 배당 수익률을 보고 나서 이거 공시를 확인을 하고 그 종목군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일부 지주회사만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 고배당이라든지 저평가 이런 팩터들에 상당히 좀
이제 강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1분기의 투자 전략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쉽게 말하면 뭐 정석 투자로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